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실려온 나상훈.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전도를 살펴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판막 이상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병실로 이동한 나상훈은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검은 머리카락을 고집하는 남자였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자 상훈은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담당하게 된 윤서빈 간호사입니다. 병실 생활에 필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서빈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31살의 그녀는 흉부외과 간호사로 5년 차였죠. 항상 침착하고 성실한 그녀의 태도는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편안히 쉬세요. 서빈이 병실을 나가려 하자 상훈이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간호사 양반, 잠깐만요. 서빈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나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상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질병 앞에서는 누구나 나약해지기 마련이었죠.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아직 죽기 싫은데. 간호사 양반, 나 좀 잘 봐줘요. 제발. 서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술 전까지 안정하시고 검사 잘 받으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호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병실을 나오며 서빈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나상훈, 61세, 고혈압, 심장판막 이상 의심. 그저 평범한 환자 정보였지만 왠지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서빈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환자 병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상훈은 여러 검사 기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했죠. 이거 아프지 않죠? 괜찮은 거죠?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상훈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막 수술은 꽤 위험한 대수술이었죠.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이요? 꼭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일주일 후로 잡아두었으니 준비하세요. 의사가 나간 뒤 서빈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훈은 마치 구원자를 본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님, 저 수술한다는데 괜찮을까요? 많이 위험하대요. 나 무서워요. 서빈은 전문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수술 전까지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서빈은 상훈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할게요. 상훈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서빈은 그런 상훈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빈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서빈은 조용히 다가가 체온계를 내밀었습니다. 체온 측정할 시간이에요. 상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놀랐네. 그냥 들어오지 말고 노크라도 하고 들어오지. 서빈은 대답 없이 체온계를 상훈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서빈의 눈빛은 복잡해 보였어요. 어젯밤 서빈은 환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상훈.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서서히 명확해졌죠.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서빈의 질문에 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수술 동의서 때문에 물어보는 건가요? 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 어릴 적 여자 하나 있었는데.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애 낳았단 말 들은 적은 있지. 근데 뭐 그땐 젊었고 내 꿈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지만 서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떠올랐죠. 30번째 생일에 받은 편지 속 내용. 내 아버지의 이름은 나상훈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서빈은 감정을 억누르며 활력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서빈의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혼자서 딸을 키웠죠. 그리고 죽기 직전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필요한 건 없으세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빈은 잠시 굳었습니다. 아직이요. 참 좋을 때네. 나이가 몇이세요? 31살입니다. 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중얼거렸습니다. 31살. 나도 그 나이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지. 서빈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간호사 지나가 서빈을 불렀어요. 서빈아, 나상훈 환자 담당 바꿔줄까? 어제부터 내가 뭔가 이상해 보여.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진아는 서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같이 일했는데. 서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나를 버린 아버지가 지금 내 담당 환자가 됐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서빈은 문득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판막 수술받는 나상훈 환자 말이야. 간호사 윤서빈이랑 닮은 것 같지 않아? 그래, 나는 못 느꼈는데. 눈매가 비슷해. 그리고 입모양도. 서빈은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닮았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인데. 저녁 회진 시간, 서빈은 상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건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병실에 들어서자 상우는 서빈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 우리 간호사님 왔네. 오늘 저녁은 뭐가 나왔어요? 서빈은 약을 건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저염식 드셔야 합니다.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상우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누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서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요. 왜 물으세요? 아니, 괜히. 내가 아는 사람이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서빈은 감정을 삼키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상훈은 서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죠. 수술 전날 밤 병동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빈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서빈은 나상훈의 병실에서 호출 버튼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일어나 상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상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내일 수술인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서빈은 상훈의 심박수를 체크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죠. 불안감 때문일 수 있어요. 심호흡하세요. 상훈은 서빈의 손을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서빈은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양반, 나 진짜 무서워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상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늘 체면을 차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앞에 있는 건 그저 죽음이 두려운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빈은 잠시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환자였어요. 서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빈은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상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빈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간호사님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내 딸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서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좀 더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약이 금방 효과가 날 거예요. 병실을 나온 서빈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빈아, 괜찮아? 동료 간호사 진아가 다가왔습니다. 서빈은 황급히 표정을 정리했어요. 응, 괜찮아. 나상훈 환자가 좀 불안해서. 진아는 서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대신 볼까? 너 오늘 좀 힘들어 보여.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진아는 잠시 서빈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환자 아까 너랑 닮았다는 얘기하던데. 서빈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래? 응, 눈매랑 입술 모양이 비슷하다고. 혹시 친척 아니야? 서빈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진아가 자리를 뜨자 서빈은 조용히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도망쳤어. 하지만 그를 미워하지 마라. 그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서빈을 키웠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휴게실에서 나와 다시 상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상훈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서빈은 상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닮았을까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은 많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서빈은 문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1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걸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뿐이었죠. 서빈은 눈물을 닦고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상훈의 수술일이었어요. 서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문가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버려진 딸로서의 서빈과 전문 간호사로서의 서빈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서빈은 일찍 출근해 상훈의 수술 준비를 점검했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습니다. 상훈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상훈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준비하셔야 합니다. 곧 수술실로 이동할 거예요. 상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님, 혹시 기도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서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어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수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상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동안 상훈은 가끔씩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죠. 서빈은 묵묵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스트레처로 옮기세요. 상훈이 스트레처에 누우자 서빈과 다른 간호사가 함께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상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빈이 물었습니다. 상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진짜 무서워서 그래. 다들 내가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데, 근데 만약에 안 괜찮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서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은 전문의들이 집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훈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처 위에서 손을 비비며 중얼거렸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이렇게 아프게 되는 건가? 내가 사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날 기억해줄 사람도 없을 텐데. 서빈은 묵묵히 스트레처를 밀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상훈은 계속해서 불안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예전에 여자 하나한테 애 맡기고 도망쳤는데 걔 잘 컸을까 모르겠어. 요즘 가끔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때 좀 다르게 행동했다면. 서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한복판에서 스트레처가 갑자기 멈추자 상훈이 놀란 눈으로 서빈을 바라봤어요. 서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서빈은 천천히 스트레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서빈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서빈의 손이 상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손이었죠. 환자분, 수술 전에 한 대 맞고 가셔야겠어요. 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빈은 상훈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빠르게 내리쳤습니다. 뺨. 복도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상훈은 얼어붙은 채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서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그 딸이거든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빈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서빈. 제 이름은 윤서빈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윤미라고요.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버리고 간 여자와 아이. 상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상훈. 그리고 병원에 당신이 입원했을 때 이름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복도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상우는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웠어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서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 수술실에 늦었어요. 서빈은 스트레처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빈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서빈아. 서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처를 수술실로 옮겼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서빈이 마지막으로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그리고 죽지만 마세요. 아직 할 얘기가 많으니까. 수술실 문이 닫히고 서빈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1해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서빈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나상훈을 닮은 눈매가 있었죠. 수술실 내부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나상훈의 마음은 여전히 복도에 남아 있었죠.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마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호흡하시고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상훈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방금 전 일어난 일로 가득했습니다. 윤서빈. 자신이 버린 딸.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혈압이 높네요. 긴장을 푸세요. 마취과 의사의 말에도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간호사 한 명이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집도의가 다가와 상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상훈 씨,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마취를 시작할 건데 불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훈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가족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제 딸을 만났어요. 의료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술 직전 환자의 정서적 동요는 좋지 않았어요. 마취과 의사가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수술이 끝나면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마취 약물이 주입되고 상훈의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서빈의 얼굴이었죠. 자신을 닮은 눈매. 그리고 그 뺨을 때렸을 때의 분노와 슬픔이 섞인 눈빛. 수술실 방. 서빈은 간호사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 진아가 들어와 서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에서 환자 뺨을 때렸다면서? 너 징계 받을 수도 있어. 서빈은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붉어진 눈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걔가 내 아버지야. 진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30년 전에 어머니를 버리고 간 남자야. 내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살았대. 오늘 수술 직전에 예전에 애 하나 버렸다는 말이 나와서 서빈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진아는 아무 말 없이 서빈을 안아주었어요. 서빈은 진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1해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병원장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서빈 간호사가 환자를 폭행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가 서빈 간호사의 친부였고 평생 서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수술 직전에 서빈 간호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폭행한 건 명백한 문제예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수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빈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성실한 간호사 중 한 명이에요.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수술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죠. 환자 상태도 봐야 하고. 수술실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집중하여 상훈의 심장판막 수술을 진행했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의료진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몇 시간째 진행 중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버려진 딸이라 해도 그 사람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길 원했어요. 진아가 서빈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빈아, 괜찮아? 병원장님이 널 찾으셨어. 서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갈게. 서빈이 병원장실로 향하는 동안 수술실에서는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이네요. 회복실로 옮겨주세요. 상우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회복 과정을 지켜보았죠. 아무도 복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윤서빈 간호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병원장실에서 서빈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었어요. 징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은 서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한 달간 정직 처분이 내려질 거예요.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나상훈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제 아버지니까요.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렵겠네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간호사가 담당할 겁니다. 서빈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오는 길에 서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31해 동안 쌓아왔던 감정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나상훈은 마취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몸 전체가 무거웠고 가슴에는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상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몸 상태는 어떠세요? 상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윤서빈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대신 담당하게 되었어요. 상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복도에서 서빈이 자신에게 한 말. 그리고 그 뺨을 때렸을 때의 감정. 그 간호사. 정말 제 딸인가요?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 회복에 집중하세요. 상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도망쳤던 그 여자의 딸, 자신의 딸, 평생 알지 못했던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훈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좋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상훈은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윤서빈 간호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회복에 집중하세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자신은 29살이었습니다. 막 취직한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그때 만난 여자는 23,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훈은 겁에 질렸어요. 회사에 알려지면 승진은 물 건너갈 것이고 결혼은 자신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그녀를 떠났죠.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외롭게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상훈은 간호사가 회진을 온 줄 알고 눈을 떴어요. 하지만 문간에 서 있는 건 서빈이었습니다. 상훈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술 후의 통증에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병원 규정을 어기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서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전문적인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병실을 감쌌어요.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내가 내 딸이니?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상훈.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환자 기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빈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병실에 계신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저와 닮은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상훈은 눈물을 닦으며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눈매와 입술 모양, 그리고 말투까지.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 어머니, 잘 지냈니? 서빈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한 번도 당신을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상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그렇게 대인배였다니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죠. 서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훈은 손을 뻗어 서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빈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직은 그러기엔 이릅니다. 상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빈은 천천히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문 앞에서 서빈이 다시 한번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상훈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내가 내 딸이구나. 서빈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더 이야기하죠. 병실 문이 닫히고 상훈은 홀로 남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술로 열었던 가슴보다 더 큰 상처가 마음속에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느낌도 들었죠. 눈을 감은 상훈의 귓가에 서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진짜 내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자신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을 버렸다는 뼈아픈 진실. 다음 날 아침 나상훈의 병실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간밤의 생각들로 잠을 설친 상훈은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통증은요? 상훈은 고개를 돌려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의사는 상훈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더 계셔야 해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상훈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서빈을 만났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딸,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자신의 핏줄.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빈이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훈은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누워 계세요. 서빈은 상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일하는 날이 아닌가 봐. 상훈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환자를 폭행했으니까요. 서빈의 말에 상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내 탓인데. 내가 병원장한테 말해야겠다. 서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상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빈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그런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빈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성장 앨범이에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정리해 두셨죠. 상훈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보였어요. 서빈이었습니다. 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서빈의 성장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첫 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상훈은 한 장면도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서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늘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상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빈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가여워 보였어요. 그저 나이든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은 왜 안 하셨어요?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에는 경력을 쌓는데 집중하느라. 그 다음에는 적당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러다 보니 나이만 들었지. 서빈은 손을 뻗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빈의 간호사 졸업식 사진이었어요. 옆에는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는 딸을 두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셨죠. 상우는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 없이도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그땐 무서웠고 바보 같았고.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난 내 어머니에게도 너에게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서빈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금도 겁쟁이세요. 하지만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상우는 놀라서 서빈을 쳐다봤습니다. 서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상우는 자신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 대가로 자신도 외롭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상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열할 뿐이었어요. 수술로 열었던 가슴보다 더 큰 상처가 지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당신은 아직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환자일 뿐이죠. 하지만 서빈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상훈은 서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빈은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어머니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빈이 나간 후 상우는 앨범을 다시 한번 펼쳤어요. 자신이 놓친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나상훈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상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빈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간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상우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자신이 놓친 31회를 한 번에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조금씩이나마 딸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될 것 같네요.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약 복용 방법, 식이 조절, 정기 검진 일정 등. 상우는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이제는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의사가 나간 후 상우는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빈이 들어왔죠.
퇴원 준비 중이세요? 상우는 고개를 들어 서빈을 바라봤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대. 서빈은 가방을 내려놓고 상훈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서빈의 질문에 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집으로 돌아가겠지. 그동안 방치했던 건강도 챙기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퇴원 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묻고 싶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서빈아.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 서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 잘 드시는지 체크해야 하니까요. 상훈은 서빈의 진짜 의도를 알기 위해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상훈의 짐을 다 정리한 후 서빈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규칙이에요. 퇴원할 때는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상훈은 순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서빈이 휠체어를 밀며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여러 환자와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죠. 서빈아, 사실 내가 없었다면 난 수술을 무서워서 피했을지도 몰라. 서빈은 상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뺨을 때렸나요? 용기를 주려고. 상훈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내 어머니도 그랬어. 내가 겁쟁이일 때 용기를 주곤 했지. 서빈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 상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서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출구까지 함께 걸었어요. 밖에는 봄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택시 탈게. 너도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서빈은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상훈은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언젠가 내 집에 초대해 줄 수 있을까? 내 어머니 사진도 더 보고 싶고. 서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상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빈은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약 잊지 말고 드세요. 상훈은 서빈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빈아, 아빠란 말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상훈은 그 말이 서빈에게 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빈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서빈은 돌아보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훈은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의 공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상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서빈이 건네준 종이를 꺼내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아직은 이른 건 아닐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TV를 꺼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상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빈이 아빠란 말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우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약은 드셨나요? 서빈의 목소리였습니다. 상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지금 먹으려던 참이었어. 잊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아버지. 마지막 단어를 듣고 상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상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서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서빈 자신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김선영은 남편 박상우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병간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선영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보, 어떻게 지냈어요? 선영은 병실 문을 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아내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선영은 남편 옆 소파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그녀의 거처가 될 거예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을 돌볼 사람은 오직 선영뿐이었습니다. 간병인도 오늘부터 온대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정미화입니다. 미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선영은 왠지 모르게 이 여자에게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환자 아내 김선영이에요. 미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병실 한가운데 누워있는 박상우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미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선영은 알아채지 못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화는 조용히 말하며 간병인용 의자에 앉았어요. 선영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미화 씨가 간병해 줄 거예요. 내가 못 있을 때 도움받아요. 박상우는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며 간병인을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죠. 그래,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병실 소파에 누워 남편과 간병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화는 매우 능숙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체온을 재고 물을 떠주고 베개를 바로 잡아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문적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미화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병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예민해진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간병인 미화에게 물었어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선영은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첫날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눈을 감는 순간 간병인 미화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피로에 지친 선영은 그것이 친절한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간병인 미화는 밤 시간을 담당했죠. 둘의 역할 분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선영은 자꾸만 미화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의사 선생님이 오늘 회진 온대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남편은 대꾸도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삼켰어요. 남편의 무관심은 병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고민했죠. 저녁이 되자 간병인 미화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미화는 곧바로 박상우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놀랍게도 무뚝뚝하던 남편이 미화에게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화 씨.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선영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눈을 크게 떴어요.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녀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는데 간병인에게는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선영은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돌아온 병실에서 선영은 미화가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간병인의 돌봄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미화의 손길은 너무나 친밀했고 남편은 그 손길에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선영은 소파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병실은 어둠에 잠겼고 미화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은 눈을 감은 채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우세요? 미화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어요. 괜찮아.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은 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 사이에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죠. 새벽 2시가 되었는데도 미화는 여전히 남편의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어요. 미화 씨,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밤이 너무 늦었네요. 미화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체크를 하고 있어서요. 무슨 체크요? 간호사들이 이미 다 확인하고 간 시간인데. 미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혈압이 조금 불안정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영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 불러올까요? 괜찮아. 박상우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히 사람 곤란하게 하지 마. 미화 씨가 잘 봐주고 있으니까. 선영은 남편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미화가 출근하기 전에 병원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어젯밤 우리 남편 혈압에 문제가 있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상 수치였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미화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미화의 편을 들었을까요? 선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눈치가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미화는 여전히 완벽한 간병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간병 방식, 항상 정중한 태도. 하지만 선영은 미화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도 좀 가져오고 청소도 해야 해서요. 박상우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선영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옆에는 미화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미화의 가방을 건드렸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선영은 급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때 한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가 펼쳐지며 공문서처럼 보이는 문서였어요. 선영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류의 제목은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속 이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미화 마이너스 박상우. 그리고 그 아래에는 결혼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989년 3월 17일에서 1991년 5월 22일. 선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화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것도 선영이 남편을 만나기 전에 결혼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미화와의 결혼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예전에 짧게 결혼한 적이 있다는 말만 했을 뿐, 이름도 직업도 어떤 사람인지도 말한 적이 없었죠. 그럼 미화는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선영의 머릿속에서 지난 2주간의 기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화의 친밀한 손길, 남편의 달라진 태도, 밤마다 이어지는 긴 대화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가졌어요. 선영은 서류를 손에 꼭 쥐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미화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선영이 들어오자 화들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선영아, 그건. 박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들 알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결의가 보였어요.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모른 척 했어요? 선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화는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 병원에 간병인으로 일하게 된 것, 그리고 박상우 씨가 환자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만해, 미화야.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 전 부인이라는 거.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선영은 이미 답을 읽었어요. 이럴 수가.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 2주 동안 당신들은.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침묵은 선영의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흔들리는 다리로 병실 중앙에 섰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고된 시간들, 그리고 지금 병간호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자신의 모습까지. 참 우스운 일이네요.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부인이 간병인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다시 만난 거고.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지만 또 다른 눈물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병실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미화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겠네요. 그녀는 천천히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화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간병인의 겸손함이 사라지고 강인한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전 그 사람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화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사람 곁에 있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상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상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보다는 체념의 빛이 더 강했어요. 선영아, 미안해. 이건 감정이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고요?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불과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모든 게 우연이었어. 박상우가 말했어요. 내가 아플 줄도 몰랐고 미화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지도 몰랐고. 하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는 왜 말하지 않았죠? 미화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건 마치 운명 같았어. 박상우가 미화의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선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지우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었죠. 그럼 지난 2주 동안 당신들은 내가 잠든 사이에. 선영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미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회였어요. 하지만 매일 밤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했죠. 왜 헤어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선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박상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죄책감이 서서히 번졌어요. 선영아, 난 내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미화를 다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선영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미화는 조용히 박상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박상우가 미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 여자였는지도 몰라. 그 말에 선영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선영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멍한 얼굴로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동작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죠. 선영아, 어디가? 박상우가 물었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난 이제 필요 없잖아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화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영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회복을 축하하고 있었죠. 하지만 선영의 세계는 방금 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선영은 병원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선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함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어요.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편을 위해 준비해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죠. 이제는 필요 없게 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여행, 모든 순간들이 한 장 한 장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미소는 진실이었을까요? 당신은 그동안 미화를 잊지 못했던 거야? 선영은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선영은 사진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죠. 30년의 추억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선영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선영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들을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어요. 이걸로 선영은 녹음기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전날과 달리 당당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박상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미화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선영을 보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왔구나.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제는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죄송해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화와 박상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획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죠. 네, 괜찮아요. 생각해 봤어요. 당신들의 감정을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미화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계세요. 선영이 말했어요. 우리 셋이서 이야기해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병원 음식은 어때요? 입맛에 맞나요?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그래. 선영은 하루 종일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과 대화하고 의사의 회진을 받고 밥도 챙겨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선영은 미화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은 제가 있을 테니 미화 씨는 좀 쉬세요. 미화는 당황한 듯 박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야 해요. 미화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같이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자는 척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화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 다시 당신 손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녹음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미화가 물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퇴원하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선영은 베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베개 천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밤새 선영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그들의 미래 계획, 과거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끝내야겠어. 선영은 병원 복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병원은 면회 시간으로 분주했습니다. 선영은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의 형제들,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에게 같은 말을 전했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선영은 병원 로비에 서서 가족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어요. 먼저 남편의 형제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우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 모이면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아들과 딸이 각각 도착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괜찮으신 거지? 딸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의 친한 친구 몇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로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영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선영은 가족들을 이끌고 병원 로비의 한쪽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는데 방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선영은 문을 닫았어요.
상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신우이가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상우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이 병실에서 벌어진 일 다 들려드릴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병실의 작은 소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미화와 박상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다시 당신 손 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퇴원하면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누구세요? 그 목소리.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간병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 아버지의 전 부인이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우 씨,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선영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그녀는 모를 거예요.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선영은 녹음기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충격과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그런 짓을.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선영이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해야겠지.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선영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의 형이 물었어요. 선영은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미화가 간병인으로 나타난 일, 그녀가 남편의 전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관계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도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이런 일이. 의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화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병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미화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영은 미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미화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우리가 아빠에게 가서 물어볼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가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구나. 선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병원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속을 지나온 후의 고요함 같았어요. 그녀는 병원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확실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박상우의 병실 주변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미화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즉시 간병 계약을 해지했죠.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박상우를 방문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김선영입니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이메일로 간략히 받았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영은 담담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의 병환, 간병인의 등장, 그리고 발견한 불륜 관계까지. 그녀는 녹음기도 건넸어요.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일단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런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선영은 변호사와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의 방향, 재산 분할 청구 범위, 그리고 간병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다음 주에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선영은 사무실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직접 만나 자신의 결정을 알려야 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서서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단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박상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확연히 늙어 보였어요. 왔구나. 박상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죠. 그럴 줄 알았어. 변호사도 만났고 서류 작업도 시작했어요.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병 계약도 파기했어요. 이제 당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간호할 거예요. 박상우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미화는요? 그 질문에 선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병든 상황에서도 남편은 미화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 도망갔겠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 그녀도 병원에서 일하기 힘들 테니까요. 박상우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30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 박상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소중했어. 단지 미화가 더 소중했다는 거죠? 선영이 말을 잘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진짜 병든 건 심장이 아니라 인격이야. 그녀는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박상우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선영아, 미안해. 박상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30년이나 당신을 믿었다는 게.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선영을 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측은함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에 퍼진 상태였어요. 괜찮으세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병원을 나서는 선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만끽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은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선영의 삶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처음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선영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혹은 더 이상의 스캔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선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죠. 아파트는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취향대로 공간을 꾸몄어요. 밝은 색상의 벽지, 편안한 소파, 그리고 항상 꿈꿔왔던 작은 화단까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헤어 디자이너와 약속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해온 머리를 바꾸기로 한 것이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디자이너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확 바꾸고 싶어요. 짧게 잘라주세요. 디자이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얼굴형이 예쁘시거든요.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보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시작할게요.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선영의 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디자이너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한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 어떠세요? 디자이너가 물었어요. 선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단정하게 잘린 숏컷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디자이너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미용실을 나서며 선영은 새로운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짧아진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상쾌함이었죠. 선영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오랜 친구들이었지만 결혼 생활에 묻혀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선영아, 친구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야. 카페 한쪽에 3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영의 대학 시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영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세상에, 완전히 달라 보인다.
한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 선영아.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선영은 친구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각자의 삶, 자녀들의 근황,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몇 가지 생각 중이야. 어떤 거? 친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여행을 좀 다니고 싶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거든. 그리고 어쩌면 공부를 다시 할지도 몰라. 공부?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원예 디자인. 이제라도 시작해볼까 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어요. 친구들은 선영의 계획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카페를 가득 채웠어요. 오후가 저물어 갔습니다. 선영은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한 선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짧아진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눈빛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위한 시간 시작이야.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새로운 내일을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갇히지 않은 오직 김선영으로서의 삶. 괜찮을 거야.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가볍게 바닥을 두드렸어요. 마치 새로운 리듬, 새로운 삶의 박자를 찾는 것처럼. 선영은 이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선영의 발끝만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녀의 발이 현관문을 향해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선영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선영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